오늘은 오태민 저자가 쓰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판되었고 출판사는 거인의 정원입니다. 저자는 많은 오해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지식에서 오며 상상력이라는 출입구를 잃어버린 지식은 완고한 이들의 게으른 도피처에 불과할 때가 많다고 말하며 서문을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인문학, 경제학, 과학을 아우르는 절대지성의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책의 서두에서는 2023년 8월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미국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기각이 부당하다며 소송했고 법원은 SEC의 거절 사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한다고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거절 사유가 불충분하고 이미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의 구조적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미쳐온 SEC의 재량권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C는 지난 7년간 시장 조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러 회사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전문가들은 미국 자본시장의 기류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 논리가 일면 타당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SEC의 거절이 업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15년 전 발명되어 의미 있는 가격을 가진 투자 자산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투자에는 여전히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난해합니다. 만약 믿을 만한 회사가 만든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공실력 있는 기관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일부 세력이 좌우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자는 SEC가 일찌감치 파생 상품을 승인하고 실험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복되는 지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SEC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주류화를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표현합니다. 저자가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튤립과 비슷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피는 단일한 튤립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튤립 투자에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튤립 자체를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식 투자는 회사의 내부자들이 정보 우위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증권 투자는 특수관계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튤립 그 자체에 투자한다면 이런 위험이 없으며 성공과 실패 모두 자신의 지식과 운에 달린 문제이지 누군가의 도덕적 실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자는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 크게 과장되거나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는 도덕적 실력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고액 연봉을 챙기던 금융 엘리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나 판세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중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단일 상품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한 내부자들에 의해 놀아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더 빨리,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연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2014년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투자했고 투자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부 부족 때문이라고 확신했으며 남을 탓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SEC를 비롯한 주무관청들의 재량권이 순수한 비트코인 승부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SEC 위원의 말 한마디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며 SEC 내부에 지인이 있으면 남들보다 위원의 결정을 미리 알아 손쉽게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에게는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SEC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 중요 인사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것이 시장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히며 이는 내밀하게 교류하는 이들이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관청은 원래 속성상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고 덧붙입니다. 비트코인은 관료의 재량권이나 회사 내부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시도의 산물입니다. 비트코인은 분산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 열정의 결과물이며 한마디로 철학적으로 족보가 있는 현상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비트코인을 무시한 것은 분산화에 대한 오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저자 스스로도 2014년 우연히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시작한 후 자신의 지적 수준으로 단정지을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는 20대 후반 사이버머니와 온라인 도박을 연구했고
30대에는 모바일 인터넷 사업에 투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책에 녹아있으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이념뿐 아니라 온라인 토박 관련 기술이며 모바일 혁명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을 혁신할 도구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20대 초반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분산화에 관심을 가졌던 경험이 20년 후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를 외치게 한 이유라고 회상합니다. 당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지만 저자는 오래전 새겨둔 분산화 학습의 흔적 때문에 비트코인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2022년 가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실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수년간 기업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려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며 저자와 가족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정부와 게임을 하려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부를 따돌려야 하며 발행자가 코인을 갖지도 팔지도 않으면 법적인 사건 구성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결론 내렸는데 가장 큰 동기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느껴지는 뭉클한 감정과 자신이 그려온 비트코인의 미래상을 직접 구현해 보여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소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가족과 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프로젝트를 결심하게 된 동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자는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여름까지 2천여 명과 함께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베껴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낡은 기술로 치부하는 시각과 달리 비트코인의 성장 자체가 특별한 인문학적 사건이라고 본 이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기와 비슷한 생태계를 재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떤 쓸모도 없는 비트코인의 아류가 가격을 가지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 코인 비트모빅은 현재 가격을 가지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전작들인 비트코인은 강했다 2014,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 2018,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2020를 뒤섞고 간추린 것임에도 전혀 다른 책이라고 합니다. 전작들을 쓸 때는 관찰자였지만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자신이 주도한 생태계의 태생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창출 경험이 녹아있어 생동감이 있지만 저자의 객관적인 태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위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생태계는 거대하며 자신이 주도한 생태계는 그 일부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비트코인은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책을 쓰고 강연하는 것은 개미로서 페로몬을 뿌리는 행위이자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려는 퍼포먼스라고 비유합니다. 혹은 탐색벌이 좋은 꽃밭을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알리는 춤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공부, 글쓰기, 강연이 절대적인 논증이 아니라 몸짓이자 페로몬이었다고 생각하며 비판자들은 논리적 구멍을 찾겠지만 설득당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이 거대하고 매력적인 세계에 심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발견한 꽃밭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지만 자신의 시야와 지혜, 탐색 시간은 제한적이며 이는 더 높은 지각을 가진 존재가 자신에게 준 제한적인 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비트코인은 오리너구리다. 비트코인의 정의 및 특징, 사토시 나카모토와 알핀이 스마트 콘트랙트, 비트코인과 CBDC 등을 다룹니다. 둘, 금융을 망가뜨리는 국가라는 이름, 금융의 탄생, 국가와 금융의 관계, 비트코인 등을 다룹니다. 셋, 화폐를 해킹하다. 비트코인을 화폐 현상으로 보고 하드포크, 화폐 공부, 정부와 화폐 등을 다룹니다. 넷, 소유권 혁명. 비트코인이 소유권 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추상화,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등을 다룹니다. 다섯, 하왈라. 모멘트 0에서 1로의 도약, 송금과 택배 비유, 비트코인의 가치 등을 다룹니다. 여섯, 비트코인 채굴의 미학. 비트코인 채굴의 의미와 관련 질문들을 다룹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탄생과 관련하여 2014년 뉴욕주 금융감독 청국장은 비트코인은 생선도 가금류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비트코인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에 알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 몰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접했을 때 기존 사고틀에 갇혀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 던지면 미궁에 빠진다는 것을 오리너구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리너구리는 오리의 주둥이와 비버의 몸, 알을 낳고 젖을 먹이며 독이 있는 발톱을 가져 동물학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범주라는 틀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이득을 주지만 진짜 새로운 현상을 접할 때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범주는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비유가 청중에게는 범주로 인식되어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될 때 전자우편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했지만 전자우편에 국한된 사고로는 블로그나 SNS로 확장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전기로 가는 차라는 틀로는 전기차가 가져올 파괴와 혁신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장명의 비극에 대해 언급하며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며 거의 무한히 분할 가능한 전자적 숫자에 불과한데 코인이나 화폐라는 어휘가 경제학자들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만든 과학자들이 탐구하여 얻은 결실이며 국가에 빼앗기지 않고 파악되지 않으며 인터넷 정신에 맞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꾼 결과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암호화폐 탄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하며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전문적 식견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중앙이 없는 통신 프로토콜이었지만 중앙이 없이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신뢰받는 제3자가 필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받는 제3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는 분산장부 블록체인입니다. 지불된 돈이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은 많은 컴퓨터가 공유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돈을 이메일처럼 보내면 뭐가 좋을까요? 소액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소액 결제는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이메일처럼 간단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거대한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영세한 상인에게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이 좀 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구글,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의 높은 독점률은 소액 거래가 어려웠던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닷컴 기업들이 유료화에 실패하고 무료를 고집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거대 공룡이 되었으며 이들이 개인정보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신원과 결제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 공룡을 이용하는 편리함을 택하게 됩니다. 저자는 만약 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도 콘텐츠를 하나씩 구입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거대 공룡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으로 그 꿈을 현실화했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어떤 사건이나 거래가 진실한지를 알려면 동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진실이란 가장 긴 체인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다른 역사가 경쟁할 때 더 빨리, 더 많은 블록이 올라가는 쪽이 승리하며 결국 더 긴 체인으로 수렴하면서 단일한 장부와 역사를 유지합니다. 거래 내역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 해시라는 암호로 암호화되어 블록에 기록됩니다. 해시 값은 원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격자가 특정 블록의 값을 수정하고 모든 후속 블록의 해시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 SHA-256은 불가역적인 특성을 가지며 슈퍼컴퓨터로도 포코어에 수억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SHA-256 체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인 동시에 너무나 투명하다는 이중적 속성을 가집니다.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첫인상은 익명성이지만 모든 거래 기록은 공개되고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는 암호로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미묘합니다. 일반 개인의 소액 거래는 익명적이지만 범죄 조직이나 정치권, 거대 기업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투명합니다. 정부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범죄와 연결된 주소는 집중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확보에 크게 이롭습니다. 아주 초기의 비트코이너들은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공개 주소는 은행 계좌와 비슷하지만 은행과 달리 공개 주소의 소유자, 정보는 거래하면서 스스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개 주소는 개인키에서 파생되는데 공개 주소를 알더라도 개인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키는 무작위로 만들 수 있으며 겹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오픈된다는 사실이 축복과 같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한 공개 주소를 하나 찾으면 그 공개 주소와 거래로 연결된 다른 공개 주소를 모두 찾을 수 있으며 돈을 갈취할 수는 없지만 돈과 사람의 행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고 조직의 거래망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철학적, 사회적 현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기회를 탐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편이었습니다.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에 대한 2편 영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금융과 기술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 큰 해킹 사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 미스터리, 그리고 최신 기술 발전인 사이드체인, 아토믹 스와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익명의 화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공개적인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주소는 익명이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주소를 공개하거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FBI는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실크로드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성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람으로 이후 2011년경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여러 후보가 제기되었지만 아직 확실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할피니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에 깊이 관여했고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토시임을 부인했고 20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2024년 3월 영국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7월 그는 사토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토시의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과 커뮤니티에 있지 창시자의 정체에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때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튤립버블처럼 과열된 후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독특한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의 역사, 보안, 그리고 탈중앙화된 성격이 다른 어떤 화폐도 대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막대하며 그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독립적인 네트워크지만 사이드체인과 아토믹 스와프 같은 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메인 블록체인과 연결된 별도의 체인으로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거나 확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사이드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토믹 스와프는 더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신뢰할 수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으며 중개자 없이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술은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아주 소액의 미세한 금액도 저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다른 블록체인과의 교환도 가능하게 하며 블록체인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입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초기 단계지만 점점 더 많은 상점과 서비스에서 비트코인 결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금융과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큰 해킹 사건에서 얻은 교훈,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스터리,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많은 논란과 도전을 맞이하지만 그 가치와 잠재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CBDC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지, 금융 시스템의 본질과 신뢰의 역할에 대해 책에서는 말합니다. 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현금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거래됩니다. CBDC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결제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34개국이 CBDC를 탐구 중이며 이는 세계 GDP의 98%를 차지합니다. G10국가 모두가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19개국은 개발, 시범 운영 또는 발행 단계에 있습니다. 바하마는 세계 최초의 CBDC로
금융 포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은 2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시범 단계에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은 2023년 10월 디지털 유로의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CBDC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CBDC를 통해 국제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BIS 서베이안 CB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24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CBDC는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점으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NAI라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경 간 송금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국제거래에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CBDC를 통해 유동성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BDC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어 안 CBDC는 이를 금융 프라이버시 상실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CBDC를 선호하면 은행 예금이 감소하여 대출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예금의 60% 이상이 단기 예금이라고 밝혔으며 CBDC 도입 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이버 보안도 문제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해킹 위협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디지털 자산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CBDC의 성공은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고급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 추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는 기술적 정치적 도전 과제입니다. 또한 상업은행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무이자로 설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며 비트코인은 열쇠 없는 창고로 중앙 권위가 없습니다. CBDC는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통화 불안 지역에서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CBDC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나 중앙 서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은 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생태계를 대표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사용자 저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자유와 분산화를 상징하지만 변동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도전 과제입니다. 두 시스템은 공존하며 CBDC는 일상거래에, 비트코인은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위기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인간 생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노부모 부양과 같은 약속은 세대 간 자원 분배를 보장하며 이는 문명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며 금융은 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은 저축을 선호합니다. 또한 금융은 은행,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뱅크런과 같은 위기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 개입하지만 자의적 정책은 예측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은 금 보유로 정부에 대항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화폐 발행권으로 정부에 종속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열쇠 없는 창고로 중앙 통제 없이 운영됩니다. 이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은 백도어나 엘리트 없이 작동하며 패닉 상황에서도 중앙 지원 없이 버텼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에서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비트코인은 대안이 됩니다. 이는 인질범의 딜레마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에 묶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과 에너지 소비로 비판받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분산화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실패 시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되려면 사용자 친화성과 규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CBDC와 비트코인의 경쟁은 중앙화와 분산화의 철학적 대립을 반영하며 이는 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향후 금융의 미래는 CBDC, 비트코인, 그리고 기존 화폐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BDC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며 2030년까지 24개국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은 금융 포용과 결제 효율성, 위험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업은행 영향입니다. 비트코인은 분산화와 자유를 상징하며 신뢰 상실 시 대안이 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와 자원 배분을 기반으로 하며 CBDC와 비트코인은 이를 재정해야 합니다. 미래는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하며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형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CBDC와 비트코인 중
어떤 시스템이 미래 금융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인류사에서 화폐의 개념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자를 통해 처음으로 기록한 대상은 재산, 소득, 부채 등 객관적인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록, 즉 장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연결하고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가상세계와 같았습니다. 초기 메타버스는 재산과 빚을 기록한 장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 이후에 만들어진 벽화들 상당수도 세금, 땅의 주인, 정복 기록 등 일종의 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모사피엔스는 공통의 상상에 기반한 장부를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묶는 근원인 장혜원의 노비 문서를 없애려 했던 사례나 농민들 간의 땅, 경계 분쟁을 해결해준 땅 거래대장은 장부가 현실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세금을 내거나 감옥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변경해야 했던 것이죠. 과거 원시 공동체나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권 기록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복잡한 교육을 받은 특권층인 필경사, 즉 서기만이 장부를 기입하고 보관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오늘날 등기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필경사들은 백성들의 재산 소유 현황과 세금 납부 기록을 관리했고 토지 거래 기록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도왔습니다. 기록 자체가 재산과 같았던 것이죠. 고대 필경사는 오늘날 거대 은행 서버에 접근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필경사를 통해서만 장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경사나 은행 서버 관리자의 재량권 행사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좋은 장부는 사람들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여러 생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함부로 고칠 수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장부를 고치고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장부와 메타버스 모두 그 정의상 어마어마한 특권층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관념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추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여 개인의 부를 지키는 방어 능력을 가졌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국민의 부를 증발하는 방식 중 가장 저항이 적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방어를 넘어섭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부를 사회로부터 독립해 오롯이 스스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확장하면 비트코인이 가르쳐주는 소유권을 활용해서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정부가 증발하거나 말소하기 쉽지 않게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소유 관계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는 자본주의 부의 최상위 소유 방식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힘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의 발명은 문명사적인 사건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한 비트코인이 몰고 올 변화는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구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소유를 둘러싼 복잡한 계약 또한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처단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소유권자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을 법원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디지털 코드입니다.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그 이동 방식도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최종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최종성을 갖는 결제 수단이며 전자적인 형태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 자산으로서도 훌륭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스마트 콘트랙트의 전제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자본시장 규제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과 이자율 조정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도 생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상의 핵심입니다. 썩지 않고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이 늘지 않는 희소한 무언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희소성이 알려진다면 화폐 현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폐 현상은 집단적인 환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복제품이 대거 등장하지 않는 이상 동시에 꺼지기 어렵습니다.
카오리 조개처럼 수백 년간 화폐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상이 서로 교차하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 화폐 현상의 본질이자 비트코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와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남용할 수 없는 화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적인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의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의 역사는 짧지만 화폐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현상입니다. 화폐는 사회적 본능이라 할 만큼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돈이야말로 역사적 스케일에서 볼 때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부가 인쇄기를 돌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종이돈을 기준으로 인류와 함께 해온 화폐 현상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화폐 현상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철학적 사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동역학은 잘 알지만 화폐 자체, 특히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화폐로 사용되는지가 우연인지 필연인지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문화 인류학적 탐구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집단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상징과 신화의 체계를 다루는 종교, 사회학이 화폐 현상을 풀어내는 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화폐 현상은 집단적인 환상이며 사람들의 환상이 서로 교차하며 가치를 지탱합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은 다수의 느슨한 신뢰보다는 소수의 강력한 맹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랍 상인들이 동로마 제국의 금화에 새겨진 로마 황제 얼굴을 우상숭배로 간주했음에도 금화의 높은 순도와 광범위한 통용성 때문에 신뢰하고 사용했던 것처럼 스위스 디나르가 이라크 정부의 박해를 받는 쿠르드족 사이에서 사용된 것처럼 화폐는 발행 주체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폐는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태체성, 희소성의 5가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으며 물질로는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애초에 장부에 있어야 할 추상적인 수의 체계가 편리성을 위해 형체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화폐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5가지 속성 모두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입니다. 야프섬의 돌화폐 사례는 화폐의 추상성을 잘 보여줍니다. 바다에 빠져 눈으로 볼 수도 가져갈 수도 없지만 섬 사람 모두가 소유권과 가치를 인정하는 돌은 그 역사와 공동체의 믿음 덕분에 화폐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가 없어진 섬에서 담배가 계속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상상력 또한 화폐와 상품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상품은 내재 가치를 소비하지만 화폐는 교환 매개물로서 기능합니다. 경제학자 미제스는 금속 화폐의 내재 가치를 비판하며 금이 화폐로서 좋은 것은 금의 상품적 기억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화폐는 사회의 정보를 교란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화폐를 추상화된 장부로 보았으며 다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 물질에 그 획득과 확신에 대한 정보를 믿을 수 있다면 장부로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화폐를 사회적 정보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이해한 선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자국 통화가 안정되어 있다는 신념 아래 저축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진행시켜 정부나 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이지만 국민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를 믿지 않고 금에 투자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정부는 자국민이 자국 통화 대신 금이나 달러를 신뢰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는 주장은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정부의 선한 의도를 전제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디플레이션 화폐는 개인에게는 이익이지만 신용 창출 기능이 떨어져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과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이라는 신호 체계를 왜곡합니다. 사회 전체의 돈이 증가했음에도 각 경제 주체가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아는 정도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먼저 받은 사람, 정부, 일부 기업에게 이익을 주고 나중에 받는 사람, 즉 대부분의 국민, 특히 저축자에게 손실을 줍니다.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채권자들이 이를 알아채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만들어
신용 시스템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호는 신뢰의 근거이며 신호 교란은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정부는 주지의 사실을 훼손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며 금을 방해물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화폐 인쇄기와 은행의 신용 창출 제도를 장악한 후 인플레이션을 활용해 국민저축에 세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금본위 제도를 부활시키려 해도 정부가 너무 막강하여 금 유통을 통제하거나 교란할 수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화폐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이익과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천사가 밤에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신호를 교란하지만 대낮에 구름의 글씨로 돈이 2배가 될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을 만들어 신호 교란이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누군가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신호체계라는 화폐의 본질을 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남발하는 국가에서는 종이 달러가 지불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정부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암시장 환율과의 차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결국 자국 화폐는 달러의 환전 수단이나 잔돈으로만 기능하게 됩니다. 신용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외국 자본 유치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부가 마지못해 달러라이제이션을 선언하고 공식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공식화 이후 금융 시스템이 회복되면 민간의 달러를 은행 예금으로 유치하고 이를 대출하여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개별 국가 화폐가 달러라이제이션에서 독립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달러라이제이션에 빠져든 국가가 화폐 주권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국 화폐를 휴지로 만들었던 사회의 고유한 질환이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통제 은행을 믿지 않고 달러를 집에 보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러라이제이션에 돌입한 사회라도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은행은 미국에 근거지를 둔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아예 스마트 콘트랙트로 만들어진 시스템적인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방석 밑에 달러를 모아놓는 대신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삼는 금융망을 활용한다면 정부 통제 은행을 믿을 수 없는 국가에서도 비트코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본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국 화폐를 휴지로 만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신뢰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 실패로 은행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비트코인은 국경 수비대의 약탈을 피하고 암시장을 통해 생필품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회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상용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정부나 회사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계약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요인 사망보험은 수요와 순기능이 있지만 토덕관념에 어긋나며 스마트 콘트랙트로 구현 시 익명의 다수가 참여하는 도박 프로그램이 되어 인위적인 결과 조작 동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변제에 최종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걸고 프로그램만 작동한다면 정부가 막기 어렵습니다. 2018년 마스크와 IBM이 주도한 기업형 블록체인 트레이드렌즈는 해운업 전자화를 목표로 했으나 비트코인 모델을 활용하지 않아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형 블록체인은 토큰 발행을 꺼리고 서버를 불특정 다수의 채굴자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외합니다. 이는 정부, 규제기관, 여론을 의식하고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업 수뇌부가 블록체인 메인넷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형 블록체인이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수용한다면 금융과 무역에서 혁신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주도 비트코인 하드포크는 사용처를 명확히 디자인할 수 있고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 브랜드 덕분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정부와 대기업을 신뢰하지 않지만 투자자 다수는 일반인이므로 기업 주도의 비트코인 개념은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개방형 프로토콜 전략은 반애플 전선으로 불릴 만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앙 간섭 위험이 낮고 다른 IT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삼성이 메타버스와 금융, 무역을 결합한 최대 경제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금융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업 DNA상 스마트폰을 플랫폼이나 금융 단말기로 보지 않고 좋은 기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 경쟁의 첫 승자는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 용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로스트 코인을 감안한 추가 발행 등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로스트 코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체인에서 확보된 로스트 코인을 활용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태계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손실 확정을 꺼리고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기회가 있는 선택을 하려 합니다. 새로운 기술, 특히 주류 사회가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신생업계에서 프로젝트를 분별할 안목을 가진 이들은 극히 소수이므로 결국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집단적 움직임이 알트코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신기루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뢰는 엘리트에게 역설로 작용합니다. 엘리트는 신뢰를 많이 받을수록 배반할 때 얻는 이득이 크지만 한번 배반하면 신뢰를 잃고 신뢰가 적을수록 배반 요인이 줄어듭니다. 이는 중앙 집중화 시스템 신뢰가 제도로서 균형을 이루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엘리트와 대중 간의 이러한 조정은 게임이 빈번하게 갱신될 때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라는 화폐의 본질을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주지의 사실과 가장 멀며 정부는 주지의 사실을 훼손함으로써 이득을 취합니다.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2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은 마지막 3편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 편 계속됩니다. 3편 중 마지막 3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처음 사용된 목적 중 하나는 재산, 소득, 부채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뇌를 연결하듯 거대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였으며 쉽게 말해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는 아니었을지라도 문명 이후의 벽화들은 대부분 세금 기록이나 땅, 주인을 알리기 위한 정복 기록 등 일종의 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근원이 되었던 노비문서 기록 장부가 불타 없어지자 노비들이 혼란을 틈타 장부를 없애려 했던 일화에서도 장부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민 간의 토지 분쟁 해결에도 땅의 거래 대장과 같은 장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장부는 재산과 빚을 기록하는 초기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장부란 사람들이 지닌 사고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 즉 특권층만이 장부를 고치고 유지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장부 담당 관리를 실력으로 뽑았고 창고 관리도 겸했으며 서양에서는 힘있는 귀족이 장부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될수록 장부 관리와 창고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지식인 엘리트와 무사 엘리트의 공조 체제로 구축된 것을 반영합니다. 결국 장부와 메타버스 모두 정의상 어마어마한 특권층을 필요로 했는데 비트코인이 바로 이러한 관념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중앙에서 기록하는 장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해졌습니다. 계산 능력의 한계와 물리적으로 정해진 장소 등기소 등에 직접 가야 하는 공간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면서도 마음대로 변조하지 못하는 장부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장부는 토지나 가옥 같은 고정 자산 소유권 기록에 좋았고 이동 가능한 자산이나 소액 거래에는 이동 가능하거나 분산된 장부가 유용했습니다. 화폐의 속성과 본질에 관해 탐구해 보시죠. 화폐의 속성으로는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의 5가지가 거론됩니다. 내구성은 가치물이 소비되면서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운반성은 가치에 비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성은 계산 단위 역할을 하기 위해 무한하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성은 동일한 무게나 크기라면 등가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형태를 가진 물질은 엄밀한 대체성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구현할 물질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적인 화폐는 장부상의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 모두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물질 가운데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을 가장 닮은 것은 금입니다. 금은 녹슬지 않고 가치에 비해 가볍고 불에 녹아 분할이 잘 되며 속성이 동일하고 생산량이 수요에 따라 쉽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폐로 선택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루드비 폰 미제스는 금속 화폐의 내재 가치를 비판하며 금이 화폐로서 좋은 것은 금 자체의 상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만든 화폐는 사회 정보를 교란함으로 결국 실패한다고 보았습니다. 화폐는 다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이며 장부를 통해 선택되고 인정받는 물질은 직접적인 효용과 무관하게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제스의 논리였습니다. 화폐는 추상화된 장부입니다.
야프섬의 돌화폐 사례는 화폐의 추상성을 증명하는 사고 실험을 뒷받침합니다. 야프섬에는 돌이 없어 멀리서 가져오는데 운반중 바다에 빠져 아무도 볼 수 없게 된 돌도 그 역사만 확실하다면 가문의 재산이자 화폐로 인정되고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화폐가 물리적인 실체보다 사회적 합의와 역사 정보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흡연자가 없는 섬에서 담배가 계속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상상력 또한 화폐와 상품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화폐는 사회적 본능이자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며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집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동역학은 잘 알지만 어떤 물질이 화폐로 선택되는지는 문화인류학적 탐구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개념의 발전과 비트코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류의 역사는 소유권 개념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소유권 개념을 점유의 수준에서 발전시킨 일종의 소유권 혁명이었습니다. 농업은 장기 투자를 요구하므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재배하며 수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농업 사회에서는 복잡한 교육을 받은 특권층인 필경사서기만이 재산권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백성들은 이들의 기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필경사들은 땅 거래 기록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며 기록 자체가 재산이었습니다. 중앙집중식 장부는 토지처럼 고정된 자산 소유권에 적합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단순한 점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증과 인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자산은 정부가 보호하거나 사회가 인정해야 가치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약탈에 노출된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나 명품 브랜드의 가치처럼 고도화된 자산은 점유 자체보다 정교한 법과 가격 정책, 사회적 관습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식재산권과 같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자본주의 부의 최상층부를 이루는 투자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인데 이는 공동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소유 관계를 규정하며 생산 설비 등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도 정부나 대중이 근거 자산을 약탈하거나 폐쇄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부는 사회적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마음껏 약탈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권 개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 즉 스스로 점유하고 독립적인 부를 자본주의 시스템에 접목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부를 정부가 징발하거나 말소하기 어렵게 금융자산으로 축적하고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개인의 부를 지키는 방어 능력을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능력은 소유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는 소유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중앙기관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며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소유권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조건부 계약 이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트코인의 발명은 소유권에 관한 한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는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비트코인은 최종성을 갖는 결제 수단이며 전자적인 형태로 통제가 가능하여 담보 자산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러한 속성 덕분에 스마트 콘트랙트의 전제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시하고 훼손 시 담보물이 자동으로 리스 회사 지갑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빈번한 거래 시 수수료를 절감하면서도 상대방의 배신을 염려하지 않는 결제 방식입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본질은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측 시장에 해당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 금리, 대통령 당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인 사망보험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계약에 사용될 경우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목숨을 건 도박 프로그램이 스마트 콘트랙트로 구현되면 익명의 참가자들이 큰 수익률을 위해 킬러를 고용할 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시스템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는 외부 정보,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날씨, 경기 결과 등을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오라클 문제란 외부 정보 입력자에 대한 신뢰 문제로 판돈이 커지면 데이터 입력자를 매수할 동기도 커집니다. 따라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현실의 거대 산업, 무역, 보험 등과 연결되어 실제 사건을 조건화하려면 신뢰할 만한 제3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근본주의적인 생각인 제3자 배제와 모순됩니다. 다만 유명인 사망처럼 다수의 매체가 보도하는 이벤트의 경우 여러 매체의 보도를 조건으로 삼아 오라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구체적인 상품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디지털 코드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이동 방식도 프로그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금융,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 같은 흑자국들이 환율을 조작해 자국의 어려움을 미국으로 떠넘긴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중국 같은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및 이자율 조정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자유로운 자본시장에 적응한 반면 중국 등 흑자국 기업은 정부 규제에 적응했다는 점에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자본 통제에 익숙한 국가는 비트코인처럼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정부는 종종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저축에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채무 일부를 탕감하려는 속셈을 가집니다. 디플레이션 화폐는 개인에게는 이익이지만 신용 창출 기능을 떨어뜨려 국민 경제 전체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플레이션 통화임금 등은 명목 이자가 없어도 실질 이자가 높아 기업들이 대출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신호를 왜곡하여 경제 주체들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공평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발행, 감독, 운용하는 종이도는 화폐의 본질인 신호 체계를 교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가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 다수에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며 화폐의 본질인 신호 체계를 정부 발행 화폐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즉 한 국가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력이 없는 정부가 화폐를 남발할 때 발생하며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화폐 개혁으로 저축이 무효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달러라이제이션된 사회에서도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을 활용하면 정부의 통제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비트코인은 국경 통제나 인플레이션을 피해 자산을 지키고 상품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암시장이 커지면 사회 붕괴를 피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행정의 편리함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부각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정보가 중앙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면서 종이 서류 없이도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온오프라인 활동 정보를 중앙이 갖게 되면 편리해지지만 이는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중앙이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것은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하드포크 경쟁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초기 성공 사례 이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자생적인 생태계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상이 단지 프로그램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비트모빅의 에어드롭 실험은 종이지갑이라는 매개를 통해 초기 비트코인의 거래 및 보관 방식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코인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빅 에어드롭은 규칙 위반, 안전사고, 관과의 조율 문제 등에 직면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적당한 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심리적 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는 것은 사용처를 명확히 디자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덕분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빅은 비트코인과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여 비트코인 생태계와 상호 호환됨으로 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자산 가치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빅을 무상 양도받아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면 모빅의 가치가 오르고 결국 기업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빅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기업 자산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블록체인은 토큰 발행이나 서버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분산, 서버 운영 비용을 외부에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규제기관, 경쟁사를 의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이념가들은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신뢰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자의 대다수는 일반인이므로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FTX 사태와 같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는 경영자의 일탈로 투자자 재산이 증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정부나 사법당국이 사기꾼을 처벌하고 거래소를 관리 감독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탈중앙화 이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지만 투자자들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름 있는 거대 금융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개분산 장부로서 장부의 유일성을 비인격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엘리트만 기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부를 신뢰할 것인가? 다수가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장부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트코인 현상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는 힘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대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는 대중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엘리트를 교체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은 엘리트를 교체하려는 이들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은 개인의 행동을 바꾸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의 협력을 북돋우는 열쇠입니다. 정보 부족 상태에서 혼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는 무리행동이라는 집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엘리트의 역할은 주지의 사실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지의 사실을 전제로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엘리트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이상으로 책 내용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 책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화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소유 개념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마치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며 길이 바뀌고 법과 제도가 새로워졌듯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중앙 권력에 도전하며 새로운 길과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제3자나 중앙 권력 없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농업혁명에 버금가는 소유 개념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를 넘어 우리가 돈과 소유, 심지어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인문학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는 탐험가의 춤과 같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임팩트 있는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자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생태계가 너무 거대하며 자신이 주도한 생태계는 그 전체에서 외형상 보잘것없지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일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임을 암시해요. 자동차 비유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는 단순히 말 없는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마차가 다니던 길로는 제대로 달릴 수 없었고 자기만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자기만의 길 위에서 달려야 했죠. 전기차 역시 단순히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와는 다른 산업과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단순히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재자인 금융기관과 거래를 확증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고 국가에 빼앗기거나 파악되지 않으며 인터넷 정신에 맞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꿨던 결실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기술 발전만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논리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지적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인문학적 현상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권력과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제3기관의 중재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제3기관에 집중되어 해킹이나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제3기관의 인증 없이 파일처럼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고객 정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 중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원 인증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현찰을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하려 할 때 고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코인의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거나 중앙 서버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것은 블록체인 코인이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 뱅킹 계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중국 같은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및 이자율 조정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개인의 금융 자산을 넘어 국가 경제 통제 수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국민의 저축에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채무를 경감하는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정부가 금을 방해물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 주지의 사실을 훼손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주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폐의 본질인 신호체계를 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은행을 믿지 않고 방석 밑에 달러를 모아놓는 대신 국경 없는 비트코인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융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 실패로부터 금융 시스템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 붕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개인의 재산과 노동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되며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례도 소개됩니다. 비트코인은 소유권 개념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장부는 재산과 빚을 기록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세계를 연결하는 객관적인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장부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야 했기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엘리트가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엘리트만이 장부를 고칠 수 있다는 관념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화폐와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적인 화폐로서의 의미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명사적인 사건입니다. 농업혁명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윤리 개념과 소유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비트코인이 몰고 올 변화는 소유권에 관한 한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구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소유를 둘러싼 복잡한 계약이나 조건부 계약 이행,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담보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법원 개입 없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정부가 보호하거나 사회가 인정해야만 실질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을 접목하여 자본주의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사회로부터 독립해 오롯이 스스로 점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자본주의 부의 최상위 소유 방식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면에 숨겨진 사람과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상은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낀 하드포크 블록체인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죠. 비트코인에 대한 설득은 불가능하며 저자는 책을 쓰고 강연하는 것이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려는 퍼포먼스, 즉 탐색벌의 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확산이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집단적인 끌림이나 공감에 기반함을 시사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도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비트코인 현상의 핵심이며 화폐 현상은 구별하기 어려운 복제품이 대거 등장하지 않는 이상 깨지기 어려운 집단적인 환상 또는 사람들의 환상이 서로 교차하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야프섬의 돌화폐처럼 실물이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아도 역사 장부만 확실하다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사례는 화폐의 가치가 물질이 아닌 사회적 합의 또는 장부상의 기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폐의 속성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 또한 물질의 속성이 아닌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이라고 강조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하기보다 불확실하고 위험하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리가 알트코인 현상처럼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요란하게 폭락하는 신기루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탐험하려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바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오라클 문제, 실제 세상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는 결국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탈중앙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유명인 사망보험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계약이 스마트 콘트랙트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투자자들조차 중앙화된 거래소를 사용하며 사기 사태 발생 시 국가나 사법당국의 개입을 원하는 것은 탈중앙화 이념가들의 이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이며 거대 금융 기업이 거래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희소식일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비트코인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현상이 우리 사회와 금융, 그리고 소유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탐험가가 되세요. 비트코인 생태계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탐험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지 마세요. 스스로 탐색벌이 되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는 기회를 잡으세요. 지식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는 수고를 감내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기술 너머의 사람과 장부를 보세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과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장부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심리와 사회적 역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중앙의 한계를 인지하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국가가 제공하는 편리함 뒤에는 중앙 권력의 통제와 정보 집중,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의 증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개인의 자산과 소유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단기적인 욕심보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알트코인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는 인간의 도파민 중독을 이용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세요. 비트코인은 아직 거대한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탐험가로서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책 속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독자 여러분께 비트코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 습득은 멀은 것 같고 따라서 몇 번 책을 봐야겠네요. 이만 책 내용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